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더 나아질지 이런저런 기대도 하지만 또 크고 작은 걱정들도 많으시지요. 올해는 특히 국내외 정치적인 이슈도 많고 경제 산업에 대한 전망이 그리 또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들은 물론 기업들의 사업 계획도 들여다보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의욕적으로 움직이면서 계획들을 또 세우고 펼쳐봐야겠죠.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상되는 주요 이슈나 키워드를 보면서 미리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올해 2022년에 잘 알고 대응해 가면 좋을 경제 산업 트렌드와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2022년은 어찌 보면 새해가 보통 밝을 때는 희망이 꽤 있는데 그래도 네. 보통 그래서 항상 웬만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상고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것저것 참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원장님 듣기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오히려 작년 한 해는 급한 불을 꺼야겠다라는 미명 아래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춰주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채권도 만기 연장해주고 또 신용등급 평가도 유예해주고 했는데 예. 이거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가 모든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옥석이 가려지는 어떤 진통 이런 것들이 유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뭐 이런저런 트렌드나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뭘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변수가 될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작년에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됐던 인플레이션 네. 이거부터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명망 있는 연구 기관들이요 내년도를 진단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들을 많이 이제 발굴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키워드들의 모든 결론이 전부 다 한 단어로 귀결되는데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래도 결국 물가 오를 거고 예. 저래도 물가 오르는 게 걱정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내년도를 설명하겠다라는 여러 키워드로 뭐 블룸버그라든가 국내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언급한 단어들이요. 뭐 전쟁, 난민, 보호무역, 물류난, 증세, 코로나, 그다음에 고령화, 친환경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결국 유발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좀 장황하게 해드리면서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전쟁은 직관적으로 금방 아실 겁니다. 전쟁 나면 예. 예를 들면 뭐 중동에서 전쟁 나면 석유값 오르는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안에는 원소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휴대폰만 해도 그렇죠. 휴대폰 안에 들어간 원자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뭐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코발트 산지의 70%를 거기서 조달하고 있고 예. 뭐 리튬도 어디고 이런 형태거든요. 따라서 그런 국가들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전쟁 등으로 인해서 뭔가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분들이 친환경하고 증세 이런 거는 왜 인플레이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두 개도 인플레이션 요인인 게 친환경. 예. 친환경은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깨끗한 에너지 만들어 쓰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건 기업에게는 굉장히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쉽게 만드는 메시지죠. 그러니 돈 좀 더 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물류난이라든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수급이 안 된다든가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을 전가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하기야 물건이 없다니까. 네. 그럼 더 내라고 해야죠. 네. 그래야 또 수요도 조절될 테니. 그런데 그게 실제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물가가 오르는 품목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이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나 거래처를 설득하는 거죠. 요즘 아시잖아요. 뭐 보호무역도 그렇고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품목들 중에서는 100% 실제 그런 물류 대란의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는 품목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기업들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들로 요즘 제시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기대 심리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물건 가격이 옛날보다 오르면 비싸서 다음에 사야지, 네. 비싸서 하나만 사야지, 비싸니까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였는데 이제는 진짜 물가 상승이 대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오르는 거지. 네. 그러면 실제 기업들은 더 편하게 올립니다. 네.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런 게 생긴다고. 네. 자, 바로 요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격화될 인플레이션 요인은 고령화입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소비를 오히려 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비 측면에서는 그 진단이 맞는데요. 예. 문제는 생산 측면입니다. 지난 한 30년 가까이 전 세계가 경제를 분석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처럼 인지하지 않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예. 이게 뭐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생산 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하방으로 누르는 이런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우리는 중국이 바로 위니까 중국만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보고서들을 보면 이거를 똑같이 동유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동유럽에서 싸게 만들었다. 그렇죠.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동유럽 쪽에 있었던 그 저임금의 생산 가능 인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동유럽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먼저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를 추가적으로 조달했던 비율이 3억 명이 넘어요. 예, 3억 명이 넘는데 동유럽 국가는 어느 정도냐?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동유럽 지역에서 생산 가능 인구로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됐던 인구가 2억 900만 명이에요. 거의 중국의 3분의 2 정도의 네. 젊은 인구가 네. 저렴한 젊은 인구가 동유럽에서 공급됐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물가를 낮추냐면요. 2억 말리 있는 값싼 근로자가 왜요? 우리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네. 갑자기 임금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안 하고 그냥 공장 해외로 이전할래.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갔었고 중국도 인건비 오른다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가버리고 네. 유럽도 똑같았던 거예요. 서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 상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동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던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이걸 하방으로 눌러주니 물가 상승이 많이 차단된 거죠. 그동안. 예. 그러면 중국이나 동유럽으로 이전한 그 제품들만 물가가 싸진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본토에 원래 본국에 남아있는 공장들도 임금 교섭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 이제 없어지니까 네. 다들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이라도 그런 주세요 거죠. 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엄포도 예, 놓겠죠. 예. 니들 자꾸 이렇게 올려달라면 나도 공장 뺄 거야.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억제되는 거예요. 네, 예. 바로 물가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인건비가 지난 30년 동안 이들 국가의 편입으로 눌러져 왔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동유럽과 중국의 인건비도 옛날처럼 싼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국가가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세 부과하고 뭐 통관 절차 번거롭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같은 역할을 새로이 해줄 또 다른 대안지가 있느냐? 전 잘 안 떠올라요. 인도? 인도는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인도를 비교하는데 네. 제가 송경제에서도 인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 인도는 중국과 절대 비교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도가 중국보다 싸죠. 싸죠. 그건 사실인데 사람도 많죠. 예,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인도는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 하면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인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하고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왜 그래도 그분들 고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크냐 하면 인도의 15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서 한 곳은 그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당이 공산당인 곳도 있어요. 네. 그럼 그 공산당인 그곳에선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게 워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경제 로직이 있는 곳인 거고 아하. 구자라티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본주의가 성향한 곳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인도를 단일 시장으로 단일 국가로 저기에서 뭔가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동유럽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것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가의 임금,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해 줄 곳도 없고 네.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OECD 국가라고 불리우는 조금 잘 사는 국가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초고령 사회에 다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세금 내서 부양했던 노인 인구의 숫자보다 이제 MZ 세대들 이 친구들이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월급 받고 일부 세금 내 가지고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데 내야 될 세금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MZ 세대들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기성세대 우리 아버지 때보다 실질 임금이 물가 상승률 고려했었을 때 더 낮은 것 같아. 네. 내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자꾸 세금 증세하고 세금 비중이 높아졌는데 네. 자, 나 못 살겠어요. 내 인건비 올려주세요. 목소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인건비 올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중국으로 가거나 어디로 갔는데 그런 대체지 대안지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경제에서 고민 안 했던 키워드, 예. 물가 이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야. 걱정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제 이론상 실제는 아니고요. 이론상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뭐 상승률 뭐 6%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잠재우려면 기준금리를 5% 이상을 해놔야 돼요. 이론상. 그런데 기준금리를 5%로 하면 누가 네. 견디겠습니까? 이론상은 물가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요즘 물가가 5%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5%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안 잡힌다 이거죠.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야, 이게 이러면 계속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사람들의 대응책은 뻔하잖아요. 사재기, 미리 사놓자. 그럼 실제 가격은 더 빨리 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너무 첫 번째부터 우울한 걸로 했나요? 인플레. 네. 대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안 오르면 좋긴 좋지만 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서 네. 오른 물가에 비싼 빵을 팔아서 그 빵집 주인이 종업원들 월급을 올려주면 종업원들도 비싼 빵 사 먹고 네. 뭐 그리그리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은 그냥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인플레가 아니라 다 뭔가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렇죠. 기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 예. 이렇게 올라간 물가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될지가 걱정이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더욱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심리를 위축시켰어요. 예.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그레이트 뭐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뭐 표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한다는 뭐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여러 칼럼들을 봤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 원래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냥 가족들하고 이제 집에 있을래요. 그동안 모은 거 아껴서 살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주머니를 절약하면서 버티겠다는 모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선순환 구조의 인플레이션이 야. 아니죠. 예. 그러면 소비자들은 일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조금 쓰면서 살게요 하면 기업들은 물건 팔 것도 없고 그런데 물건 만들려고 하니 일손이 모자라니까 비용은 더 들고 네. 회사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냥 그럼.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이 된다. 길게 보면 예. 이거 하나하나들 다 헤쳐가야 되고 나타난 결과가 상당히 인플레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두 번째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조금 뜬금없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어. 요즘 외신에서 진짜 매일같이 보도되는 내용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어느 동네의 나라에서 어느 동네 근처로 국경 근처에 네. 장갑차 탱크 보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많아요. 또 중국하고 대만도 뭐 똑같이 재래식 무기를 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맨날 뭐 어느 앞바다까지 보냈다라든가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쟁이 초일기로 들어갔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쟁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21세기 들어서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먼저 진행됐던 건 사이버 전쟁이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대표적으로 러시아 얘기했었으니까 러시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2008년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할지 말지 그 당시에도 외신에서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하기 이틀 전에 뭘 했느냐면 그루지아의 정부기관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동통신사 여기를 해킹해서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통신망과 이동통신을 마비시켰어요. 그러면 전쟁하기가 수월하겠죠. 예.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게 쉽지가 않으면 이거는 사회적 혼란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지아 침공 전에 이틀 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의 정부기관을 해킹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낫페티아라는 게 있는데 이건 2017년도입니다. 이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극렬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예. 이때도 어떻게 했느냐? 이 낫페티아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러시아에서 만든 일종의 랜섬웨어예요. 뭐죠 그게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예. 갑자기 내 컴퓨터에다가 뭔가 락을 걸어서 너 나에게 돈을 안 주면 컴퓨터 안 열어줘지. 그거예요. 어. 그거를 했는데 이때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하고 기업들을 전격 타격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단전돼서 블랙아웃이 됐고 모든 ATM기에서 돈을 못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어요. 일단 너무 두렵잖아요. 예. 미사일이나 뭐 대포가 날라온 것도 아닌데 일단 사회가 전체 이렇게 되니 예. 야 이거 우리 전쟁하면 되는 거 아닐 것 같아. 지금이라도 화해를 하자. 벌써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 뒤로 이 낫페티아의 이 변종 랜섬웨어를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예. 유럽과 미주 대륙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던 다른 나라에게도 퍼뜨렸고 그래서 이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타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회사가 세계 1등 해운 회사인 머스크라는 회사거든요. 이 머스크라는 해운 회사는 그 당시 이 변종 랜섬웨어 중에 하나에 공격을 당해서 네. 웹사이트가 다운이 됐는데 2주인가 3주 동안 그래서 운행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 2, 3주 동안의 피해 규모가 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호호. 예. 자, 그러니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침공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시그널은 어디서부터 드러난다? 뭔가 우크라이나에 해커가 들어왔대.
그래서 전산망이 마비됐대.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없으면 당분간 전쟁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네.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예. 중동 지역의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고, 예. 이런 국가들이 요즘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다 사이버 테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동 사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2007년입니다. 제가 21세기 이후 전쟁에선 다 이랬어요. 어느 전쟁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2007년에는 미국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먼저 타격했거든요. 네. 시리아랑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핵시설로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자박 작전이라는 작전을 했는데 상자박 작전, 상자 밖에서 뭔가 뭐 한다라는 네, 이름인데 네, 예. 자,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사이버 테러예요. 시리아의 핵시설을 해킹해가지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방공망 시설을 해킹했어요. 그래서 방공망 시설이 마비되니까 타격하기가 쉽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리아의 핵시설을 먼저 폭격하고 그래서 저 나라는 이제 핵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전쟁을 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 간단해졌네요, 점점.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는 하여튼 간단해요. 사이버 테러가 먼저 일어나요. 이제 조만간 전쟁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생겨도 뭐 그냥 간단하게 치고 말겠네요. 이미 사이버 전쟁에서 다 마비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거의 승패가 좀 벌써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사이버 전쟁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재래식 전쟁은 예를 들어 우리 이진우 기자님과 제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웠어요. 뭐 주먹으로. 그럼 서로 조금 상해를 당하잖아요. 네. 이게 전통적인 전쟁이죠. 근데 사이버 전쟁은 all or nothing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사이버 역량이 단 1%라고 높아도 그런 반대쪽을 다 공격해서 다 해집어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디펜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뚫리거나 안 뚫리거나니까. 그렇죠. 예. 한 번 뚫리면 쑥대밭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재래식 전쟁처럼 상호 어떤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국가들이 만약에 사이버 전쟁을 하거나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정말 총력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여기서 일단 기선제압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네 진짜. 메타버스 전쟁이네요. 그런데 저한테 아직도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교수님, 그러면 21세기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많았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거는 전쟁이 유발돼 그 즈음이나 일어나는 거지 상시 일어나는 테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상시 일어나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국정원장이 대정부 질의 그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과학 시설물들은 연평균 해킹 시도를 얼마나 당합니까? 물어봤더니 국정원장님이 그 당시 국정원장님이 한 연평균 2,000건 정도 공격의 시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에 대략 10번? 그렇죠. 그랬더니만 추가 질문. 그럼 국방시설은 그렇고 우리 뭐 에너지니 뭐 국토니 기타 이제 공공시설물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걸 다 포함하면 하루 평균 몇 건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루 평균. 이진우 기자님이 하루 평균으로 기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해커들이 우리 전력 시스템이나 뭐 댐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뭐 KT라든가 뚫고 들어와 보려고 하는 시도 성공이 아니라 시도 하루에 기자님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숫자 30번. 하루 평균 162만 건이에요. 하루에요? 하루 평균. 하루가 몇 초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두들기는 거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니까 프로그램으로. 따따따따따따 계속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틀고. 왜요? 뭐 그거야 그 해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따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죠? 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죠? 자, 그 이유는 저강도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약한 공격?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강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 싸우자는 거예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저강도 공격을 해서 얻은 성과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꽤 큽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편취한다든지 어떤 온라인 상에 있는 금융 자산을 편취해서 예. 얻어간 수익원이 얼마냐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조 원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2조는 한 번에 하면 이건 전쟁이지만 계속 잔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저강도 공격을 계속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를 할 그 해커들을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교육이라는 게 실제 해킹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해킹을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네. 해봐 또 해봐 또 뚫려도 해봐. 좋고 아니라도 좋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정규군들이 연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로 네. 보면 네. 사격 연습하듯이. 네. 그런데 이제 해킹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또 다른 이유 중에는 뭐냐면 해킹을 막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려고 또 해킹을 해요. 뭔가 실제 거기서 뭐 얻어갈 건 없어. 예. 그런데 바쁘게 만들려고요. 그건 왜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오해를 또 말씀 안 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우리가 이제 해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다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어느 쪽 나라에는 IP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네. 해서 그 나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IP를 활용한 주체들, 우회.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IP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나라에게 뭔가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뭔가 뭐라고 할까요?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그 나라 IP를 활용해서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데는 짧게 2년, 길게 한 4년 걸려요. 아하. 그러니 벌써 피해 다 입고 한참 언론 보도 된 다음 4년 뒤니 보도거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미 다 처리가 어떻게든 됐고 그런 상태인데 예.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소니 픽처스라는 영화 제작 회사 네. 여기를 해킹했어요. 왜 해킹했느냐? 그 당시에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예. 아시죠? 예. 그거 니네 전 세계적으로 상영하면 가만 안 있겠어 하고 엄포를 놨는데 예. 그냥 전 세계 배급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니 픽처스가 당연히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네. 미국의 정부 당국에서 이게 북한 소행으로 딱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북한 소행임을 빨리 확인하고 항의하거나 보복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제일 빨리 알아봐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요? 북한으로부터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해봐서 그 패턴과 습성, 네네. 방식에 우린 제일 많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열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누구네 이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당했으니 니네도 같이 이걸 모니터해서 북한 소행을 빨리 밝혀달라. 일종의 협조 공문이 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도 그 사실을 알거든요. 한국이 북한 해커들에 대한 학습은 많이 돼 있다는 걸. 딱 보면 황금박쥐가 왔다. 그렇죠. 검은별 3호였군. 네. 그래서 한국의 정부 당국이 미국을 빨리 도와주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의 한수원을 그때 해킹한 거예요. 한수원을. 네. 한국 수력원 자력. 예. 예. 그러면 한국의 정부 당국은 자체 지금 정부기관 해킹이 왔으니 그거 그것도 막기도 바쁘잖아요. 예. 미국에서 자꾸 전화 오는데 야 우리 바빠 이렇게 하려고 또 해킹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해킹 시도가. 시도가. 그리고 이게 한번 뚫리면 예. 그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서버에 가장 비싼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저장되는 곳이 어딜까
봤었을 때 삼성전자 떠오르더라고요. 네. 반도체 도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네. 예. 그게 털려서 전 세계 오픈 소스처럼 누가 뿌렸다? 야,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나라 국가에 가해질 예.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고 있군요. 매일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후에도 계속 더 치열할 것이다. 더 치열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서 들어보죠.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역시나 박정호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와 트렌드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사이버 전쟁 두 가지 짚어봤고요. 사이버 전쟁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네, 하나만 예. 더 해드리면 예.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고 상호 간의 금융 제재라든가 무역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지금 코로나19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게 각국 정부인데 네. 그럼 이렇게 적성 국가로 분류돼서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사이버 테러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6.25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전쟁까지 재래식 전쟁 하기 전에 사이버 테러를 먼저 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형태로 필요한 돈을 네. 얻어내기 위한 이유 때문에도 제가 키워드를 이걸로 선정했다. 그렇겠어요. 사실은 해커들이 한 짓이라고 하더라도 해커가 그게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일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키워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2022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변수와 키워드. 네, 뭐 듣보잡 세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금? 예, 이런저런 세금들 많이 생길 거다. 예. 지금 모든 국가가 또 똑같아요. 그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역한다고 돈 써, 그리고 사람들 피해 본 거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돈 써,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부양하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돈 써야 돼.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줄줄이 돈이 나가요. 근데 정부는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야 될 내부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니 세금 더 내세요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돈을 줘야 될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 중동, 뭐 중남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택한 게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장사하던 외국 기업에게 네. 너 계속 돈 벌고 싶으면 이제 세금 좀 내. 이걸로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지금 벌써 이슈가 된 게 탄소세. 네.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디지털세.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뭐 3D 프린팅 관련한 또 세금. 그리고 설탕세 뭐 이런 것들요. 네. 하여튼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 관세같이 통관 절차, 세관 절차를 지나갈 때 네. 거기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신종 세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국내에서 내국 그 기업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주고 예.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줄 보조금은 그럼 어디서 내겠어요? 바로 외국 기업들에게 뜯어서 네. 국내 기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죠. 다른 나라에 수출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 물건 팔아야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가 수출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네. 내수 시장 가지고 우리 뭐 만불이나 되겠습니까? 만불 왔다 갔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코스트가 생기는 거죠. 세금이라는. 그럼 그 코스트까지 지불하고 남은 것만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그 나라에 공장 세우거나. 그렇죠. 나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 끝날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 부담이 흔히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 네. 이건 다시 말하면 구매력을 좀 갖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국가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거든요.
갑자기 돈을 어디서 얻어오지? 그런 국가들이 선봉에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한국산 제품도 이제 프리미엄 제품인데 그런 OECD 국가에 물건 팔려고 할 때 녹록해지지 않게 된 거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다 공장 글로 보내서 팔거나. 그러나 저러나 즉 물건 팔 때 세금을 많이 떼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공장 세워야 되거나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둘 다 줄어드는 거네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 우리 디지털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바깥에서 디지털세 때문에 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지불하게 될 금액보다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 비즈니스했던 구글이나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크다.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가 미국 기업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하고 네. 한국 기업에게 미국이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과 어느 나라의 입김이 더 세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들은 자꾸 시비 걸면서 안 낸다고 할 테니 그렇죠. 결국은 예, 이거는 처음에 댐이 딱 뚝이 터졌느냐 네. 안 터졌느냐거든요.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념이 적용되기 이전에 계속 논란으로 막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야, 이거 되니까 이제 뭐 다 받아들이네, 수용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네 네. 라고 하면 슬슬 신압으로 세율을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한국 같은 여러 나라들이 모였잖아요. 교섭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제 블록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죠. 야, 여기서는 우리나라 혼자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디지털세를 가지고 화두를 잡았으니까 그걸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디지털세가 논의됐던 국제 기구가 G20이었어요. 네. G7 뭐 이런 데랑. 근데 여기에서는 그 G20이나 G7 국가들을 보면 뭐 G20 같은 경우 형식상 뭐 아프리카 국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네. 뭐 남아공 하나 껴주고 중남미도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지만 대부분의 거기 구성원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몇 개 빼고는 유럽 국가들이에요. 예. 근데 G20에서 디지털세를 논의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 보도가 어떤 관점이냐면 유럽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미국 플랫폼 기업에게 세금 내게 하려고 하네. 이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구글세였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유럽 입장에서 특히 EU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죠. 이 프레임이. 예. 그래서 이 아젠다를 어디로 슬쩍 가져왔냐면 OECD에서 논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아하. OECD는 유럽 국가가 아니라 유럽 아닌 국가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럽이 재정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세금 더 내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는데 예. 이익 있는데 과세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아젠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름이 구글세인 것처럼 네. 말 그대로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예. 이런 플랫폼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려는 게 그 구글세였단 말이에요. 최초의 컨셉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걸 OECD로 넘겨받고 야, 너희 터키, 야, 너희 어느 나라, 너희도 다 구글이 니네들 대상으로 다 돈 벌고 있잖아. 우리 유럽과 함께 이거 세금 좀 내게 하자라고 네. 했더니 미국 입장에선 이걸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세금만 더 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구글, 아마존, MS 다 미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젠다가 좀 확대됐냐면 이 안에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을 가동하게 만드는 이 껍데기. 휴대폰도 플랫폼이잖아. 휴대폰 없이 무슨 플랫폼이야. 이렇게 확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국적으로 뭘 파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자. 예, 그러면 미국의 몇 개 기업에게만 집중되던. 집중해서 뭔가 유의미한 돈을 얻으려면 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좀 상대적으로 좀 낮추면서 네. 여기저기서 돈을 다 같이 얻을 수 있다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총익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피 터지는 뭐랄까요? 물타기를 하고 있군요. 네, 미국은. 국제사회가 지금 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이게 쭉 들어보니까 오늘 인플레이션, 뭐 사이버 전쟁, 말씀하신 증세 이런 게
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고 숙제고 과제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힘들겠어요? 앞으로? 뭐 힘들 부분도 있는데요. 네.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정말 잘 버텼잖아요. 음. 근데 아마 저는 또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제 믿음인가요? 이거 참.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매일 아침 11시 5분에 인사드리지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